뉴기니의 맨하튼 도심 말라이 섬. 그렇다면 이런 토기를 만든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어째서 큰 섬들을 가까이 두고도 작은 섬에 머물렀을까? 그들의 생활 방식은 아마도 최근까지 뉴기니 일대의 작은 섬에서 살던 현대 토기 제작자들과 똑같았을 것이다. 1972년에 나는 말라이 섬에 있는 그 같은 촌락을 찾아갔던 적이 있다. 그 섬은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그중 큰 편인 뉴브리튼 섬 부근에 있는 중간 크기의 운보이 섬으로부터 다시 그 부근에 있는 시아시 섬 무리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나는 새들을 찾다가 말라이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므로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반적인 마을 풍경은 납작납작한 오두막집들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촌락이고 그 둘레에는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널찍한 밭들이 있으며 해변에는 몇 척의 카누가 끌어올려져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말라이 섬은 나란히 세워진 목조 2층 집들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밭으로 쓸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뉴기니의 맨하튼 도심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해변에는 대형 카누들이 즐비했다. 알고 봤더니 말라이 섬 사람들은 어부였다. 게다가 도공, 조각가, 상인 등 전문가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름답게 장식한 톡이나 나무 그릇 등을 만들어 카누에 싣고 다른 섬으로 가서 자기들의 상품을 돼지, 개, 채소를 비롯한 생필품과 바꾸었다. 말라이 사람들의 카누를 만든 목재조차도 인근 운보이 섬 사람들과 교역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말라이 섬에는 카누를 만들 만큼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카누도 만들고 토기도 만드는 전문가 집단이 뉴기니 일대에서 섬과 섬 사이의 교역을 독점했다. 그들은 항법 장비 없이 능숙하게 항해할 수 있었으며 대개 큰 섬 부근의 작은 섬에 살았지만 일부는 큰 섬의 해안에서 촌락을 이루고 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말라이 섬에 도착하던 1972년 무렵에는 이미 이 같은 토착적인 교역망들이 붕괴되거나 축소되었다. 그 까닭은 유럽의 동력선 및 알루미늄 그릇과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었고 또 몇 차례의 사고로 상인들이 익사한 후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정부가 장거리 카누 항해를 금지한 탓도 있었다. 내 짐작이지만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BC 1600년 이후 뉴기니 일대에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던 상인들이었을 것이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이 뉴기니 북해안에 전파되고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의 가장 큰 섬들에까지 전파된 것은 주로 라피타 시대 이후였음이 분명하다. 라피타 유적들은 대개 비스마르크 제도의 작은 섬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피타 양식에서 파생된 토기들이 비로소 뉴기니 동남쪽에 있는 반도의 남쪽 지역에 나타난 것은 AD 1년경의 일이다. 19세기 말에 유럽인들이 뉴기니를 탐사하기 시작했을 때 뉴기니 남해안에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여전히 파푸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다. 동남쪽 반도는 물론이고 아루섬과 케이섬에도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몇 군데 거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뉴기니 내륙과 남해안에 침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뉴기니 북해안 일대에 침투한 것조차도 유전적인 측면보다는 언어적인 측면이 강했다. 유전자에서는 지금도 북해안 사람들 모두가 대체로 원래의 뉴기니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그 중에 일부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나마도 당시 사회와 사회를 연결해주던 장거리 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뉴기니인들의 독립적인 문물 수용. 이와 같이 뉴기니 일대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팽창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다. 후자의 지역에서는 토착 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마 침입자들에게 내쫓기거나 살해되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그들에게 동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뉴기니 일대에서는 대체로 토착 인구가 침입자들을 무사히 물리쳤다. 두 지역 모두 침입자는 동일했고 만약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스트로네시아인으로 교체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뉴기니인들과 친척이었다면
두 지역의 토착 인구도 유전적으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결과는 정반대였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인도네시아 및 뉴기니의 토착 인구가 각각 경험했던 문화적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할 당시 인도네시아 대부분 지역에는 간섭기조차 갖지 못한 소수의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뉴기니 고지대에서는 이미 수천 년에 걸쳐 식량 생산이 진행되었으며 뉴기니 저지대와 비스마르크 제도, 솔로몬 제도의 경우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뉴기니 고지대는 근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이 같은 뉴기니인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별로 없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농작물 중 타로토란, 참마, 바나나 등 일부는 아마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뉴기니에서도 이미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을 것이다. 뉴기니인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닭과 개, 특히 돼지를 반갑게 받아들여 자기들의 식량 생산 경제에 포함시켰다. 뉴기니인은 그때 이미 간섭기를 갖고 있었고 열대성 질병에 대해서도 최소한 오스트로네시아인만큼의 저항력은 갖고 있었다. 그들도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똑같이 말라리아에 저항하는 5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 또는 전부가 뉴기니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또한 뉴기니인은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만큼 탁월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유능한 항해자였다. 뉴기니인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도착하기 수만 년 전에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에 들어왔고 비스마르크 제도에서는 최소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하기 18,000년 전부터 흑요석 교역이 번창했었다. 뉴기니인들은 오히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물결을 뚫고 최근에 서쪽으로 팽창하여 인도네시아 동부에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마헤라 북부와 티모르 제도의 여러 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언어는 뉴기니 서부의 일부 언어와 관계가 있는 전형적인 파푸아계 언어들이다. 즉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인구 이동에 작용하는 식량 생산의 역할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다. 오스트로네시아의 식량 생산자들은 두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수렵 채집민이었던 반면 뉴기니는 이미 식량 생산자였으므로 식량 생산의 여러 가지 부수물도 발전시켰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인도네시아인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지만 뉴기니 일대에서는 별로 진척이 없었고 열대 동남아시아의 오스트로아시아계 및 타이카다이계 식량 생산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 뉴기니 해안지방, 열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진행되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대해 더듬어 보았다. 앞으로 제19장에서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마다가스카르까지 진출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15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및 서부의 경우 생태적 난점 때문에 결국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자리 잡지 못했음을 확인했었다. 이제 남아있는 또 한 차례의 팽창은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이 솔로몬 제도 넘어 동쪽의 태평양 일대로 진출하여 일찍이 인류가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도서지방까지 항해한 일이다. BC 1200년경 라피타 토기 조각이나 돼지, 닭, 개의 트리오를 비롯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고학적 특징들이 솔로몬 제도로부터 동쪽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피지,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일대의 여러 제도에 나타났다. 서력 기원 초기에는 이 같은 특징들 대부분이 소시에테 및 마르키즈 제도를 비롯한 폴리네시아 동부의 여러 섬에도 나타났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다시 카누를 타고 오랜 항해 끝에 북쪽의 하와이, 동쪽의 pitcairn 및 이스터섬, 서남쪽의 뉴질랜드에도 정착했다. 오늘날 이들 섬의 원주민들은 대개 폴리네시아인들이다. 결국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의 직계 후손인 셈이다.
그들은 뉴기니 일대의 언어와 관련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며 주로 농작물도 타로토란, 참마, 바나나, 코코넛, 빵나무 등을 포함한 오스트로네시아계 작물을 들이다. 1400년경, 즉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평양 일대로 진출한 것보다 겨우 100년가량 앞선 시기에 뉴질랜드 인근 채텀 제도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아시아인들의 태평양 탐험은 완료되었다. 무려 수만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그들의 탐험은 위워르의 선조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퍼져나가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태평양 일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들을 거의 다 차지하여 더 이상 표적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끝났던 것이다. 환경이 역사를 형성했던 예를 보여주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일대. 세계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일대의 인류 사회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 환경이 역사를 형성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일대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리적 환경에 따라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각기 달랐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도 달랐다. 그리하여 식량 생산의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아울러 다른 곳으로부터 기술이 확산되기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교체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류의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다. 예를 들자면 앞서 보았듯이 남중국인들은 독자적으로 식량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북중국으로부터 문자와 정치 구조와 더 많은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열대 동남아시아 및 타이완에 이주하여 종전에 살던 사람들을 거의 교체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남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식량 생산자들의 후손이나 친척 중에서 타이 동북부 및 라오스 산지의 열대우림에 사는 윤부리족은 수렵 채집민의 생활로 되돌아간 반면 윤부리족에 가까운 친척인 베트남인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를 사용한 윤부리족 수렵 채집민의 생활로 되돌아간 반면 베트남인은 비옥한 붉은 삼각주에서 식량 생산을 계속하면서 금속을 기반으로 한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타이완 및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계 농경민 중에서 보르네오 섬 강우림의 푸난족은 수렵 채집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바섬의 비옥한 화산성 토양을 차지한 그 친척들은 식량 생산을 계속했다. 그들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왕국을 세웠고 문자를 받아들였으며 보로부두르의 장엄한 불교 유적을 남겼다. 한편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동아시아의 야금술 및 문자로부터 격리되었으므로 결국 금속이나 문자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폴리네시아의 정치, 사회 조직 및 경제 형태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후 1000년 이내에 채텀 제도는 수렵 채집 생활로 되돌아갔고 하와이는 집약적 식량 생산을 하는 원슈 국가를 세웠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유럽인들은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점을 바탕으로 태평양 일대의 섬들과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일시적인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미 토착적인 식량 생산자들과 병원균이 있었으므로 많은 유럽인들이 정착하지는 못했다. 이 지역에서 오늘날 많은 유럽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 누벨칼레도니, 하와이 뿐이다.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북 아메리카와 달리 동아시아와 대부분의 태평양 섬들은 지금도 동아시아 및 태평양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